사랑 싸움을 한 왕의 두 여인. 고구려 유리왕 때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화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뜰을 거닐고 있었지요. 심부름을 간 시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예,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오랑캐 계집 하는 짓 엿보는 게 무엇이 그리 어렵기에 여태 오지 않는단 말이냐? 화인은 버럭 화를 내며 방문을 닫고는 거울 앞에서 허리와 치마의 곡선을 다시 한번 비춰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치희보다는 내가 더 아름다울 것이야. 고구려 유리왕은 즉위할 때까지 왕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위한 뒤 이듬해 7월에 송양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지요. 그러나 유리왕의 왕비 숭씨는 이듬해 10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리왕은 다시 두 여인을 왕비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 두 왕비 가운데 한 여자는 골천 사람의 딸인 화이고 또 한 여자는 한나라 태생인 치희였지요. 왕은 두 여인을 총애하였으나 두 여인은 왕을 사이에 두고 사랑 싸움을 벌이며 사사건건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궁궐 두 곳에 각각 궁실을 짓고 두 왕비를 거처하게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두 왕비의 반목이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산 지방으로 사냥을 떠나는 왕은 두 왕비가 서로 다투지 않을까 몹시 걱정되어 생각한 끝에 두 여인의 궁실로 찾아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 없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이렇게 당부해놓고 왕은 다음날 사냥길에 올랐지요. 그러나 곧 돌아오리라던 사냥은 꽤 시일이 걸려 며칠이 지나도 왕의 소식이 없자 두 여인은 암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돌아오면 어느 궁실로 먼저 찾아올까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므로 두 여인은 서로 상대편을 염탐하기에 바빴지요. 그 오랑캐 계집의 궁실에 먼저 들르시기만 해봐라.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고국을 떠나온 외로운 몸인데 나를 먼저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왕이 사냥을 떠난 지 여새째가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화이가 치희의 궁실로 시녀를 보내 염탐케 했는데 한 낮이 기울도록 그 시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치희는 그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뒹굴거리다가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지요. 또 화이가 시녀를 보내 염탐을 하는 모양이구나. 오늘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치희가 발소리를 죽이고 문 밖을 내다보니 과연 문 밖에는 한 시녀가 방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치희가 벼랑간 문을 벌컥 열었지요. 시녀는 새파랗게 질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으나 성질이 포악한 치희는 시녀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시녀 주제에 감히 누구의 침실을 엿보는 것이야? 치희가 시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밝은 불빛의 얼굴을 비춰보니 과연 화희의 시녀였지요. 치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치를 떨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인연을 흠뻑 때려서 쫓아보내도록 하라. 치희의 시녀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화희가 보낸 시녀를 때리고 차고 핥히고 하여 피투성이를 만들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화희의 궁에서는 아침 단장을 마친 화희가 몇 번이고 문 밖으로 귀를 기울이며 시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염탐을 하러 갔던 시녀가 초주검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아니 너 이게 웬 꼴이냐?
마마, 너무 원통합니다. 치희의 궁에서 몰매를 맞았사옵니다. 시녀의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녀가 이 꼴이 되어 돌아왔으니 화의의 분이 머리 꼭대기까지 치올랐지요. 그 오랑캐 계집이 내 시녀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 꼴을 만들다니. 내 오늘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고는 한 걸음에 치의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못 배운 것 같으니라고 내 시녀를 어째서 도둑으로 몰았단 말이냐? 감히 남의 나라에 와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만도 감지덕지할 텐데 감히 내가 데리고 있는 시녀에게 몰매질을 하다니. 어서 너희 나라로 썩 돌아가란 말이야. 그러나 치희도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으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나 나나 다 같은 계실인데 나보다 뭐가 낫다고 내 앞에서 호령을 하는 것이야. 너와 내가 어디가 같단 말이야. 여긴 내 나라, 내 땅이란 말이다. 네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대왕께서는 다르시단 말이지. 대왕께서는 나를 더 극진히 아껴주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대왕께서도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오랑캐를 몰아내려고 하신다. 아마 너도 알 테지. 넌 호기심을 끄는 이국의 화초일 따름이고 이국의 화초는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쉽사리 시들어 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곧 버려지는 것이지. 이 말을 듣고 치희는 아랫 입술을 꾹 깨물며 화의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네 소원대로 내가 너희 나라를 떠나주마. 하지만 대왕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거라.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난 후 치희는 더 이상 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으니 그날 밤으로 짐을 꾸려가지고 궁시를 떠났으며 화의는 시녀에게서 치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 치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궁에도 들르지 않고 치희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국의 여성이었지만 왕은 누구보다도 치희를 사랑했던 것이었지요. 왕은 한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낭랑 땅으로 급히 말을 달려 고구려와 낭랑 땅을 접경해서 겨우 치희를 발견했습니다. 냇물 앞에 선 치희를 보고 왕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만 돌아오시오. 그러나 치희는 한 번 왕을 돌아보고는 그대로 냇물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애타게 치희를 부르다가 마침내 그녀가 멀리 사라져버리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찌 나를 두고 떠나갈 수 있단 말이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돌아와 죽으려. 유리왕은 지나가던 다정한 새들의 모습을 보고 외로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그 자리에서 시한수를 지었습니다. 누런 새들은 훨훨 암놈 수놈 어울리는데 나만 홀로 외로이 되었으니 네와 함께 돌아가리. 이것이 그 유명한 유리왕의 황조가라고 합니다. 공주들을 구해준 가마꾼. 옛날 고구려 문자 명왕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평양 도성에 병개가 일어났으니 땅속에서 수레 소리와 같은 뇌성이 울리면서 땅이 흔들리고 쩍쩍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진이다. 이젠 다 죽었구나. 땅이 움직이고 있어. 어서 산으로 피신을 하자. 백성들은 아우성을 쳐댔고 또 한편에선 불이야하며 소란이 일어났으니 지진 때문에 집에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명의 공주가 있는 궁에 불이 붙은 것이었으니 불은 순식간에 공주의 궁을 빙 둘러쌌습니다.
어서 공주들을 구해내거라. 왕과 왕비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명령했으나 궁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도저히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주를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느냐? 공주를 구해내면 큰 벼슬을 줄 것이야.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무서운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제발 공주를 살려내거라. 왕비는 미친 듯이 통곡을 했습니다. 왕은 다급한 나머지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내는 사람에겐 그 공주를 줄 것이다. 어서 서둘러 공주를 구해내라. 하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합 소리를 내지르며 한 젊은 나졸이 용감하게도 불길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려고? 모두들 손에 땀을 쥐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젊은 나졸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부처님이시여, 우리 공주들이 무사하게 구출되게 도와주십시오. 왕과 왕비는 눈을 감고 부처님께 간곡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편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나졸이 이리저리 살펴보니 7명의 공주들은 공주궁 뒤뜰에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주님들, 구하러 왔습니다. 젊은 나졸이 불 속에서 이렇게 외쳤으나 무서운 불길을 뚫고 어떻게 공주들을 구출할 수 있었겠어요? 나졸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마를 걸머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7채인 가마는 앞 뒤에서 2사람씩 메고 있었지요. 공주님들, 안심하시고 어서 이 가마에 오르십시오. 그들은 7공주를 각각 가마에 태운 후 가마를 메고 불길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졸도 그들의 뒤를 따랐으나 불길은 조금도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무사히 궁 밖으로 나와서 모란봉 영명사 경내에 당도하였지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공주들아. 왕과 왕비는 공주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공주를 태워온 가마와 가마꾼 14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과 공주는 고마운 가마꾼들을 찾았으나 간 곳이 묘연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한편 신기하게 생각한 나졸이 영명사 본존불 뒤에 있는 천체 불상을 보니 그 불상들은 모두 불에 그을리기도 하고 한쪽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간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공주님들을 구한 것은 바로 저 불상들이었구나. 그리하여 사람들은 7공주를 구해낸 것이 불상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각처에 절을 지어 더욱 부처님을 돈독하게 섬겼지요. 이러한 사실이 백성들에게도 널리 전해져 그 후로부터는 고구려에서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또가 주고 간 채단. 조선 명종 때 양사언이란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나라 안의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지방 관리로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양사언의 아버지인 양민이 전라도 영광의 신간 사또로 부임하는 초행길은 그 기세가 대단하였지요. 길을 비키거라, 사또, 행차시다. 주막이 나타날 때마다 술 맛을 즐기고 시안술을 읊어대는 양민 사또의 늑장으로 머나먼 영광으로 향하는 길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아침을 걸은 채 가마 위에 올라탄 양민 사또는 배가 몹시 고팠지요. 그러나 길가에는 변변한 주막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사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기가 져서 안 되겠구나. 누가 저 민가에 들어가 밥 한 술 마련해 올 자가 없느냐? 술이 아니고 밥이니라. 예, 가보겠습니다, 사또. 관속은 민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텅 비어 있었지요. 농사철이라 모두 일하러 들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아무도 없느냐?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자 어느 집 문이 삐걱 열리면서 마침 집을 지키던 10서너 살짜리 소녀가 뛰어나왔습니다. 너 정도면 밥은 짓겠구나. 너 지금 밥 한 그릇 지을 수 있겠느냐? 밥이라니요? 누가 드실 건데요? 신관 사또가 시장하셔서 아침을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도무지 사람이 없구나. 그런 사정이시라면 소녀가 사또 진지를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찬 소녀로구나. 사또 진지에 돌이 들어가지 않게 단단히 신경을 써야 한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또께서 길에서 진지를 드심은 고을 백성의 수치가 아닌가 합니다. 누처 하나마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드심이 어떠실는지요? 관속은 그 말에 내심 무릎을 쳤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생각이 참 깊구나. 그래, 그래야지. 관속은 양민 사또가 가마를 내리고 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또, 아침 진지를 시켜 놓고 왔습니다. 어서 민가로 드시지요. 관속의 말에 사또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관 사또가 민폐를 끼치더란 소문이 나면 좋지 못할 텐데. 하오나 사또, 소녀가 사또께서 노상에서 진지를 드시게 할 수 없다고 자기 집으로 모시라고 하던데요. 어린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일말의 호기심이 일면서 양민 사또는 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담한 초가집이었는데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 얼핏 보기에도 정갈해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다지 서두르는 법도 없이 밥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안방에서는 신관 사또가 그리고 책방을 비롯한 육방 관속들은 나머지 방에서 모두 자기 한 몸을 주시하는 줄도 모르고 소녀는 천천히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하는 순서가 여느 아낙니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소녀는 불을 떼는데 마당이나 방으로 재가 조금도 날지 않게 조심조심 떼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된 뒤에도 무엇 하나 서두름이 없고 실수가 없이 차근차근 차려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행동 거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식사를 마친 신관사또 양민은 슬그머니 그 소녀를 불러 말을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통하기도 하구나. 네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느냐? 예, 올해 13살이옵니다. 네 아비는 누구이며 어미는 어디 갔기에 보이지 않느냐? 아비는 본관에 매인 몸이라 일찍 출타하였고 어미는 들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13살짜리 소녀의 말 같지 않은 말솜씨였지요. 사또는 소매 속에서 청선, 홍선 2자루 부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녀에게 뭔가 고마움을 표해야겠다고 느낀 것이었지요. 이 2부채는 내 선물이다. 받아두거라. 망설이는 소녀에게 사또가
장난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어서 받으려무나. 이는 내가 너에게 채단 대신 주는 것이다. 예? 채단이란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미리 보내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비단 치마나 저고리 감입니다. 사또께서 내게 채단을 내리시다니. 소녀는 몹시 놀랐습니다. 소녀는 급히 윗방으로 건너가 장 속을 뒤져 고이 간직한 붉은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깔고 채단을 받아야지. 신부 집으로 미리 보내는 청색, 홍색, 치마 저고리감 대신 사또는 지금 청색과 홍색의 부채 2자루를 내리시겠다니 빈손으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붉은 보자기를 깔아놓은 다음에 소녀가 말하였지요. 사또, 여기다 채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붉은 보자기는 무엇인가? 채단이란 예패로 얘는 패백에 바치는 것이 제일 중한 일인 줄 압니다. 어찌 이 귀한 채단을 맨손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녀의 말에 사또는 물론이고 그 장면을 보던 관속들이 일제히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보자기를 소중하게 싸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행차를 재촉하여 부임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어느 날 영광 관아에 사또를 뵙자고 달려온 노인이 있었지요. 양민 사또는 노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 까닭이 무엇인고? 사또께서 한 3년 전 영광 가까운 어느 동네를 지나시다가 네 집 소녀에게 아침 진지를 지어 잡숫고 오신 적이 있사옵니까?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고 말고. 그럼 그 소녀의 얼굴도 분명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억하다마나 내 그토록 총명한 아이는 평생 처음 보았다네. 듣자하니 그때 사또께서 그 소녀에게 무슨 물건을 주셨다던데요. 옳지, 내 그때 그 소녀를 귀엽게 여겨 부채를 상으로 준 일이 있었다. 그럼 틀림없는 일이로군요.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그 소녀의 일을 나에게 와서 묻는고? 다름이 아니오라. 그 계집이 소인이 여식이옵니다. 제 딸은 지금 나이 16이옵니다. 시집갈 나이가 꽉 찼습지요. 하오나 아무리 소인이 시집을 보내려고 해도 딸은 한사코 시집을 안 가겠다고 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또에게서 채단을 받아 놓았으니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인이 달려봐도 막무가내지요. 사또는 크게 놀랐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자네 딸의 정성이 그처럼 지극하니 내 어찌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택이라여 맞을 터이니 그리 알거라. 이리하여 양민 사또는 3년 전 아침 한 끼 얻어먹은 소녀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얼마 뒤 양민의 정실은 죽고 첩이 정실처럼 들어앉아 큰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언, 사기 두 형제의 어머니가 된 부인은 전처 소생의 사중까지 돌보면서 대수사를 다 도맡아 처리하게 된 것이었지요. 당시 조선시대는 적서의 차이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두 아들 사언 사기 형제의 머리 위에 씌워진 서자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이야.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어. 부인의 소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풍채가 당당하고 시재가 넘쳐 흐르는 사언 형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지요. 그러나 서자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양민이 죽게 되자 집안은 또다시 장례 문제로 분분하였지요. 양사원의 어머니는 장례 절차를 모두 보살핀 끝에 상복 날이 오자 기엽고 한스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사준, 사언, 사기,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오늘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이고 상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평생 소원하던 말을 할 터이니 들어주겠소? 이렇게 묻는 부인의 눈에서는 어느새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듣고 있던 맏상제 사준이 말했습니다. 서모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평생을 아버님 뜻에 어긋남 없이 가사를 돌보시고 우리를 키웠으니 서모는 누가 뭐래도 나의 어머니요. 또 우리 삼형제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소원이신지 말씀하십시오. 첩이 양씨 가문에 들어와서 두 아들을 낳았으나 우리나라 풍습은 내 아들이 자라남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슬프기만 하오. 아들이 재주가 있고 풍채가 비록 남다르다 하나 서자의 너울은 벗을 길이 없구려. 첩이 이 다음에 죽는 날에도 우리 큰 아드님은 법도에 따라 3달 복밖에 입지 않을 텐데 이리 되면 내가 낳은 두 아들이 서자 소리를 면하기 어려울 게 아니겠소. 그러니 내가 지금 영감님의 성복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복제가 혼동하여 남들은 모를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디 날 불쌍히 여겨주오. 내 이미 마음을 다 잡아먹었소. 무엇을 주저하리오.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죽은 뒤 사언 사기 두 형제에게 서자란 말로 부르지 않겠다 약속하면 죽어서도 기꺼이 영감님 곁에 누울 수 있겠소. 양사원의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얼굴을 땅바닥에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가족들과 제 아들은 숙연한 채 말이 없었지요. 그것은 부인의 소원을 들여주겠다는 무언의 담례였습니다. 바로 그때 양사원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품속에 감추어 두었던 칼을 꺼내어 땅바닥에 폭삭 엎어졌지요. 눈 깜짝할 만큼 빠른 행동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새 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부인을 일으켜 세웠을 땐 이미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릴 텐데 왜 이러셨습니까? 어머니. 문명을 날린 양사원의 출세 뒤에는 이렇게 목숨을 버린 어머니의 애타는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형제를 죽인 요망한 여인. 옛날 김치골이라는 마을에 김치원이라는 원님이 살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강림이라는 사령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지 부처님에게 자식을 갖길 바라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후 그들은 연이어 아들 9을 얻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 6이 홀연히 죽고 말았습니다. 세 형제가 남은 셈이었지요. 부부는 세 아들만이라도 무사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느 날 삼형제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마침 한 스님이 지나다가 그들을 보고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귀한 아들이군. 하지만 내일 모레면 죽을 상이야. 그 말을 들은 삼형제는 자신들이 나머지 형제처럼 죽는다니 황망하고 걱정스러웠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스님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스님, 명이 짧다는 것을 알아보신다면 짧은 명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까? 스님이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고생을 시켜야 합니다. 장사를 내보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식의 명을 이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못할 일이 없었지요. 어머니 마음으로야 자식을 차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사정이 사정인 만큼 아들들을 도부장수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삼형제는 스님을 따라 절에 갔지요. 우선 부처님께 오래 살기를 빌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 밝은 밤 삼형제는 밖에 나와 달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도 부모님이 그리우냐? 등 뒤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들은 솔직하게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거라.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집에 가는 길에 연화라는 연못이 나타날 텐데 거기를 지날 때 한 여인이 말을 걸 것이야. 그 여인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대답하지 말고 응하지도 말고 갈 길을 가야 한다. 알겠느냐? 스님은 기뻐하는 그들에게 엄숙히 타일렀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난 뒤 그들의 보찜을 내주었지요. 삼형제는 그렇게 절을 나섰습니다. 얼마 뒤 스님이 말한 연못가에 이르렀지요. 삼형제는 연못을 보자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목가에 앉아 쉬면서 목을 축이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연못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말을 건네었습니다. 어디로들 가십니까? 장사를 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처에 잠을 잘 만한 주막은 없습니까? 그럴 만한 곳은 없지요. 하지만 저희 집에 빈 방이 있긴 합니다. 하룻밤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연못 이웃한 마을에 사는 영선이라는 여자인데 원래 요사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친절하게 나오니 형제는 마음이 동하였지요. 그러나 막내 동생만은 스님이 일러주던 말을 생각하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되어 형들에게 거절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따라가겠다고 우겼지요. 지금 우리 처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 동생이 아무리 우겨봐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선의 뒤를 따라 그 여인의 집으로 갔지요. 크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훌륭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지요. 식사를 마치자 피곤하여 잠을 자려는데 영선이 술상을 차려 들어왔지요.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마시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에는 잠 오는 약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영선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탐이 났던 것이지요. 영선은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끓는 기름을 그들의 귀에다 부어 넣었습니다. 잠든 상태로 그렇게 삼형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스님의 예언을 피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영선은 때마침 동양운 거지에게 송장을 치우도록 하였지요. 보수를 받은 거지는 삼형제의 시체를 연화못에 갖다 버렸습니다. 삼형제가 죽고 한참 뒤 영선이 연못에 물을 길러 갔을 때 연못에 못 보던 세 송이의 예쁜 꽃이 피었는데 그 아름다움은 다른 연꽃에 비할 수가 없었지요. 영선은 그 연꽃이 탐이 나 꺾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위에 한 송이,
뒷문과 부엌문 위에다 각각 한 송이씩 꽂아 주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꽃들은 다른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영선이 드나들 때에는 머리를 헝클어 놓기가 일쑤였으므로 화가 난 영선은 연꽃을 화로에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멈이 불씨를 얻으러 왔는데 때마침 부엌에는 불씨가 없어서 영선은 화로에서 담아가라 했습니다. 할멈은 조개 껍질에 불씨를 담았지요. 그러나 문 밖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긴 한듯 불씨를 휙 날려버렸습니다. 불씨는 재와 함께 날아가 버렸는데 조개 껍질에는 새 알의 구슬이 남아있었지요. 할멈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영선에게 구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선은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얼른 구슬을 받아들였지요. 아유 고마워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할멈도 구슬이 탐이 나서 하나만 줄 수 없는가 청했지만 영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멈이 돌아가고 나서 영선은 구슬을 굴리며 기뻐하였지요. 무척 아름다운 구슬이어서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 구슬을 숨긴다는 것이 얼떨결에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입속에 들어간 구슬은 그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영선은 헛구역질을 시작하였고 점점 배가 불러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구슬 때문임이 틀림없었지요. 과연 달이 차서 그녀는 아기를 낳았는데 옥동자 셋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과부가 자식을 낳았다고 수군수군 대었지요. 그러나 남이야 무엇하든 새 아이들은 영선에겐 귀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재능을 나타내어 15이 되자 과거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었지요. 삼형제는 나란히 급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이 환영한 그들이 어머니에게 감사의 절을 하려는데 그만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원통에 죽을 지경이었지요. 영선은 왜 아이들이 죽은 것인지 원인이나 알아보려고 원님에게 소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에게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었지요. 분한 영선은 원님의 집 곁을 지나며 실컷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욕설을 들은 원님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자기로서는 죽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영선이 욕설이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식음을 전폐하였지요. 부인은 남편이 밥도 먹지 않고 고심하는 이유를 한 나졸에게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원님은 자기가 고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선의 청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가를 의논하였지요. 염라대왕이라면 혹 해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럼 염라대왕은 어찌하면 만날 수 있겠느냐? 강림이라면 청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림에게 부탁할 수 있겠느냐? 나졸은 다시 머리를 짜내었지요. 이윽고 한 꾀가 떠올랐던지 원님에게 이러저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틀 뒤 강림의 외삼촌 제삿날이었지요. 원님은 일찍부터 제삿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강림이 왔는데 그를 보자마자 원님은 대뜸 호령하였지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네가 염라대왕을 모셔오면 살려주겠노라. 갑작스런 일이라 강림은 얼떨떨하였지요. 도대체 원님에게 무슨 죽을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짜고짜 당장 죽일 듯이 호통을 쳐대니 원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부대로 염라대왕을 모셔오겠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원님은 필묵을 가져오게 하여 명주에다 염라대왕에게 편지를 쓴 다음 이래 동안 기한을 줄 터이니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강림은 얼떨결에 데려온다고는 했으나 막연하게 짝이 없는 일이었지요. 강림은 생각 끝에 큰 마누라나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큰 마누라는 잠자리에 들어있었지요. 강림이 문을 두드리자 당황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사람입니까? 강림일세. 강림일 리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던 날 밤 보고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자네 낭군일세. 그렇다면 결혼할 때 제가 준 얼레빗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창틈으로 빗을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문을 열어주었지요. 어찌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강림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잠잠히 듣고 있던 부인은 이야기가 끝나자 불쑥 말을 하였지요. 이래 동안으론 염라대왕을 모셔올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있어야지요. 강림은 원님에게 한 달로 기한을 늘려받았습니다. 남편이 관아에서 들어오자 부인이 물었지요. 지금까진 어찌 사셨습니까? 마누라를 9이나 정하고 여기저기서 살았지.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부인에게 가서 옷이나 한 벌 지어달라고 하십시오. 염라대왕에게 가는 길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림은 맨 마지막 부인을 찾아갔으나 옷은커녕 욕설만 실컷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부인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부인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큰 부인에게 돌아와 사실대로 고하였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서로 정을 섞으며 사셨어요? 부인은 탄식하였지요. 그러더니 손수 옷 한 벌을 짓고 정성껏 시루떡을 쪄서 조왕할멈과 문전 할아범에게 바쳤습니다. 남편의 갈 길을 잘 보살펴 달라 함이었지요. 나머지 시루떡은 남편의 점심으로 싸놓았습니다. 강림은 부인이 일러준 대로 길을 떠났지요. 얼마를 갔을까 앞장서 가는 백발의 할멈을 보았는데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길벗을 하려 해도 쫓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점심때야 되어서야 노파는 한숨을 내어 쉬면서 돌 위에 앉았지요. 강림이 다가오자 노파는 쉬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젊은 양반 점심 욕이나 하게. 한숨 돌리고 나자 노파가 떡을 내밀었지요. 떡을 받고 강림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점심 일하면서 싸준 시루떡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몰라? 자네 조왕 할멈이라네. 자네 부인이 정성이 지극하여 자네를 도와주기로 하였네. 그러면서 길을 알려주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노파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한 백발 노인이 앞서 가고 있었는데 아까 만난 노파와 같이 매우 빠른 걸음이었지요. 역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얼마 후 다리를 쉬려는 듯 길가에 주저앉았는데 강림이 다가오자 쉬어가자고 권하였지요. 노인은 요기를 하라고 떡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노파가 주었던 것과 똑같은 시루떡이었지요. 자네네 문점 할아범일세. 자네 부인이 정성이 갸륵하더군. 노인은 나머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연못이 있을 터이니 서슴지 말고 물속으로 뛰어들게. 강림은 노인이 가르쳐준 길을 가니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크고 깊어 보이는지 감히 뛰어들 생각이 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하얀 개 한 마리가 등 뒤에서 왕왕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분명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자기 몸은 훤한 딴 세계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그는 염라대왕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인사를 한 뒤 원님이 써준 편지를 꺼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라는 것이냐? 자세히는 알 수 없사옵니다. 그저 모셔오라고만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묻지 않고 함께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구스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굿을 구경하자 하여 그들은 굿을 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는 뜻밖에도 그들을 환대하여 술과 떡 그리고 과일 등을 내었지요. 그들은 사양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먹다 보니 염라대왕이 보이지 않아 강림은 다짜고짜 무당을 붙들고 염라대왕을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무당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 깃대 꼭대기에 앉아있다네 하였지요. 강림은 염라대왕을 붙잡아 내렸습니다. 염라대왕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지요. 자네 솜씨가 좋다기에 시험하여 보았네. 그러고는 염라대왕은 아무 날 아무 시에 나타나겠다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강림은 염라대왕의 말을 믿었지요. 그는 큰 부인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앞집 김서방이거든. 내일 와서 이야기하시오. 날새 강림이라네. 그 사람은 돌아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누라를 보았나? 분명 강림일세. 그러면서 그는 길 떠날 때 부인이 만들어준 옷소매를 문틈으로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었지요. 부인이 앞집 사는 김서방이냐고 물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집 사는 호라비 김서강은 강림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 과부가 된 광림의 부인에게 흑심을 품고는 매일같이 찾아와 치근덕 걸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나 귀찮아서 어떻게 말땜만이라도 하느라고 3년이 지나면 받아준다고 이야기하며 피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집 김서방은 오늘이야 하고 단단히 벼르면서 찾아왔는데 뜻밖에도 강림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김서방은 속았다는 생각과 질투심 때문에 그 길로 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또, 강림은 염라대왕을 모시러 가지 않고 낮에는 숨었다가 밤이면 마누라의 침방에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님은 강림이 염라대왕을 데려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김서방의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강림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지요. 사령들은 곧 강림을 결박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고얀 놈, 왜 염라대왕은 데려올 생각을 않고 숨어있는 것이냐? 염라대왕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강림은 염라대왕을 만나기까지의 경위와 모일모시에 오겠다는 염라대왕과의 약속을 이야기하였지요. 원님은 강림의 말이 미심쩍기도 했지만 약속했다는 그날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우선 강림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지요. 그러나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염라대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림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스러운 천둥이 울리더니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염라대왕이 오는 길에 굿 구경 때문에 약속 시간을 깜빡 잊어 부랴부랴 달려오는 길이었지요.
그는 강림을 옥에서 끌어내 원님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사방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갑작스런 하늘의 조화에 겁이 나 모두 숨어버린 것입니다. 원님은 기둥 뒤에 숨어 있었지요. 어찌하여 나를 불렀는고? 염라대왕의 물음에 원님은 영선의 소장을 해명하여 주지 못했음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즉시 영선을 붙잡아 들이도록 명하였지요. 영선이 끌려왔습니다. 이런 고얀 계집을 보았나? 네 아들 삼형제가 정말로 너의 자식인 줄 알았느냐? 네가 죽여버린 새 도부장수가 환생했던 것뿐이다. 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죽여버려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지. 그 도부장수는 실은 귀한 집의 자손들이었느니라. 그런데도 반성할 생각을 않고 나까지 오라가라 하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도다. 영선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엇라고 말 한마디 하기도 전 염라대왕은 영선을 9소에 묶어 능지처참할 것을 명하였지요. 영선을 벌 주고 나서 염라대왕은 원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강림은 너무나 똑똑하여 이승에서 살긴 아까우니 저승에 데려가도록 하겠다. 그러더니 염라대왕은 강림의 혼을 데려가 버렸지요. 강림은 세워놓은 허수아비처럼 빅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강림이 죽어 있었지요. 원님은 원통이 여겨 후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부인은 혹시 꿈에라도 남편이 나타날까? 초하루 보름이면 지성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사자와 고릴라. 옛날에 사자와 고릴라가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릴라 왕이 사자 나라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자 왕과 고릴라 왕은 웃음을 지으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서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보면 볼수록 못생겼구나. 여전히 촌티를 못 벗었군. 사자 왕은 고릴라 왕을 궁궐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시지요? 궁궐에서 푹 쉬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우리나라의 최고급 요리를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군요. 하지만 사자 나라 음식은 너무나 촌스러워 제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릴라 왕의 말에 사자 왕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웃으며 말하였지요.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저는 고릴라 왕께서 돼지를 닮아 무슨 음식이든 잘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릴라 왕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지요. 사자 왕은 고릴라 왕을 방에 두고 혼자 주방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방까지 어인일이십니까? 주방장 개가 놀란 얼굴로 사자 왕을 맞이했습니다. 사자 왕이 말하였지요. 고릴라 왕에게 대접할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라.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어야 한다. 고릴라 왕이 우리나라의 음식을 우습게 알고 있으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네, 임금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방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방장답게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냐? 양념을 잘 쓰는 것이지요. 음식의 맛은 양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양념을 쓰는고? 사자 왕이 묻자 주방장은 자그마한 유리병을 꺼내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후추라는 것이지요.
후추? 이것만 넣으면 음식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진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사자왕은 후추병을 넘겨받아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병째 입에 대고 후추를 입안 듬뿍 털어놓았지요. 이게 뭐야? 사자왕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재채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물을 가져다 다오. 사자왕이 소리치자 주방장이 물 한 바가지를 떠왔습니다. 사자왕은 물을 5바가지나 마시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휴, 죽는 줄 알았네. 사자왕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주방장을 노려보았지요. 이런 걸 양념으로 쓰겠다고? 네 말만 믿고 후추를 넣은 음식을 고릴라 왕에게 대접하려다 망신만 당할 뻔했구나. 이런 고얀 놈. 후추를 당장 갖다 버려라. 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후추를 넣지 않으면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당장 갖다 버리라는데 잔말이 많구나. 주방장은 할 수 없이 후추병을 가지고 강가로 가서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주방장은 고리 요리를 만들었지요. 사자왕과 고릴라왕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릴라왕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지요. 이 나라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후추를 쓰지 않나 보군요. 사자왕은 깜짝 놀라며 고릴라왕을 쳐다보았습니다. 고릴라왕이 계속해서 말하였지요. 후추를 쳐야 음식의 제맛이 나지요. 왜 음식이 맛이 없나 했더니 후추가 쏙 빠졌군요. 고릴라왕의 말에 사자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맞습니다. 모르시는 말씀, 후추는 수백 년째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미료입니다. 저희 주방장이 멍청하여 후추 넣는 것을 깜빡 잊었을 뿐이지요. 사자왕은 곁에 있는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주방장을 불러오너라. 잠시 뒤 주방장이 불려왔습니다. 사자왕은 주방장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왜 음식에 후추를 넣지 않은 것이냐? 예, 임금님이 넣지 말라고 하셔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 놈이 빠뜨렸지 않느냐? 당장 후추를 가져오너라. 후추를 몽땅 갖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놈이 그래도 빨리 가서 후추나 가져올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은 것이야. 주방장은 궁궐에서 나왔습니다. 강가에 갔지만 후추는 이미 강물과 함께 흘러가고 없었지요. 내가 빈손으로 가면 날 가만두지 않겠지. 이런 왕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자. 주방장은 이렇게 결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궁궐에 돌아오지 않았지요. 한편 사자왕은 신하들을 불러 큰 소리를 쳤습니다. 후추는 구해온 것이냐? 그러나 신하들은 사자왕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였지요. 주방장도 못 찾고 후추도 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릴라 왕이 사자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겠소. 아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후추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고릴라 왕은 사자왕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자왕은 고릴라 왕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건 다 그 주방장 때문이야. 이 녀석을 잡아들여 혼쭐을 내줘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개들을 전부 불러들여라. 사자왕의 명령에 나라 안의 개들이 전부 궁궐 마당에 모였습니다.
사자왕이 말하였지요. 개 주방장을 잡아오너라. 너희들은 냄새를 잘 맡는 데다가 주방장 개의 몸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할 것이니 잡기 쉬울 것이다. 사자왕의 명령에 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개들은 냄새를 맡으며 세상 곳곳을 헤매었지요. 요즘도 개들은 서로 만나면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바로 달아난 주방장 개를 잡기 위해서였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